만약에요, 당신이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을 마주한 국가의 리더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아마 뭐 10중 8구는 범인 검거 이걸 외치겠죠.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만약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라면요? 범인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내주신 그 자료들, 특히 조선왕조실록 기록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끔찍한 흉악범죄, 그로 인한 사회적 공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들만의 아주 정교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단순히 옛날에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대 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오늘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이 당연한 질문을 잠시만 접어두고 왜 우리 시스템이 무너지는가라는 더 큰 질문을 던졌던 조선의 관점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렇죠. 조선왕조실록을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니라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보고 그 안에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다스리는 수도 한복판에서 끔찍한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위기는 뭘까요? 물론 살인범도 위기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죠. 시작일 뿐이다. 네, 소스들을 종합해보면 위기는 세 단계로 커집니다. 첫째는 사건 그 자체, 끔찍한 살인이죠. 둘째는 반응. 사건의 세부 사항이 막 부풀려지고 왜곡된 괴담.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짜뉴스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범죄 그 자체보다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최악입니다. 바로 결과. 이 괴담들이 만들어낸 극심한 공포 때문에 백성들이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경제활동은 마비되고 결국 국가의 치안 시스템 전체가 불신에 빠지는 사실상의 사회마비 상태에 이르는 거죠. 와, 그래서 소스에 나온 이 한 문장이 핵심을 꿰뚫어요. 살인범 한 명보다 마비된 사회 시스템이 더 큰 위기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범죄는 점이지만 공포는 면으로 번지니까요. 자, 그럼 당신이 바로 이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책임자라고 해보죠. 두 가지 선택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첫째,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아무나 범인으로 지목해서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공포를 잠재울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고 민심이 더 흉흉해지더라도 완벽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버틸 것인가? 또 다른 딜레마도 있죠. 모방 범죄나 사회적 패닉을 막기 위해 사건 정보를 철저히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얻을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국가가 정의와 질서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거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조선의 접근법이 정말 뜻밖이더라고요. 조선 조정은 이 문제를 단순 범죄 사건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 범죄가 아니면요? 그들은 이걸 사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 디제스터로 규정했습니다. 재난이요? 네, 저도 처음엔 그게 그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꿉니다. 잠깐만요. 살인은 명백한 범죄잖아요. 이걸 재난이라고 부르는 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무슨 실질적인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건을 범죄로 보면 모든 관심이 범인 개인에게만 쏠립니다.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동기가 뭐냐, 어떻게 처벌할 거냐, 여기에만 매몰되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걸 재난으로 규정하는 순간 포커스가 완전히 이동합니다. 범인 색출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생겨요. 바로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피해를 복구하고 무엇보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마음, 즉 민심을 안정시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태풍이 불었을 때 바람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붕 고치고 이재민 구호하는 게 먼저인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범인에 대한 분노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공포라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 전체를 돌보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아주 체계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수사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3단계로 이루어진 일종의 위기관리 알고리즘을 실행에 옮겼죠. 알고리즘이라니 흥미롭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단계는 뭐였나요? 어떻게 이 거대한 공포의 불길을 껐죠?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과격하고 좀 충격적입니다. 바로 진압, 서프레션,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어요. 실록에 주인 포득, 입결이 시중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흉악한 자를 붙잡자마자 즉시 처형해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했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재판도 없이 즉결 차용을 했다고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이건 한대 법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너무 야만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현대적 정의의 관점에선 분명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재난 대응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목적이 명확해져요. 이건 복수나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공포에 질려서 이성을 잃은 대중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시각적 메시지였어요. 시각적 메시지요? 네. 상황 끝났다. 국가는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 이제 당신들은 안전하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성적인 설득으로는 막을 수 없는 공포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법적 절차라는 정의를 어느 정도 희생해서라도 사회 붕괴를 막는 질서를 선택한 극약 처방이었군요. 확실히 충격적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 퍼진 흉흉한 소문들은 어떡하죠? 그건 목을 벤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통제, 즉 정부의 통제죠. 실록에는 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금부주원, 이안인심. 그건 또 무슨? 흉흉한 말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짜뉴스 단속인데 자칫하면 정부의 불리한 여론을 막는 언론 통제로 변질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고요.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조선 정부는 범죄 그 자체보다 이 소문의 확산을 더 위험한 안보 위협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자기 증식을 하거든요. 자기 증식이요? 네, 끔찍한 소문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해진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끔찍한 소문을 믿고 퍼뜨리는 일종의 공포의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패닉에 빠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보 통제, 일종의 정보 격리, 인포메이션 쿼런타인 조치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려고 한 거죠. 아, 범죄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공포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까지 차단하려 했다는 거군요. 진압과 통제, 굉장히 강력한 두 가지 카드를 연달아 썼네요. 그럼 이제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된 건가요? 아니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세 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바로 책임, 어카운터빌리티, 시스템의 책임을 묻는 단계죠. 실록을 보면 정말 의아한 기록이 나와요. 수령 실찰, 명바출. 수령이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를 물어 파면을 명했다. 네, 범인도 잡았고 소문도 막았는데 그 지역 책임자인 수령을 파면했다고요? 아니, 수령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처벌하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희생양 삼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 위기관리 시스템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조선은 흉악범죄를 단순히 나쁜 놈 하나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봤는데요? 그런 범죄가 애초에 발생하도록 막지 못한 것, 그것을 행정 시스템의 실패, administrative failure로 규정한 겁니다. 아, 개인의 악행이 아니라 국가의 실패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책임자인 지방관을 파면함으로써 공포에 떨었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거예요. 첫째, 국가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둘째, 이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와, 이건 단순한 문책쇼가 아니에요. 범죄로 인해 깨져버린 국가와 백성 사이의 신뢰, 즉 사회적 계약을 복원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던 거죠. 정리해보니 정말 정교하네요. 직결 처형이라는 충격 요법으로 공포를 진압하고 유언비어 차단으로 공포의 확산을 통제하고 마지막으로 행정 책임자를 문책해서 무너진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진다. 범죄 하나에 대응하는데 물리적, 심리적, 행정적 조치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대응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매번 왕이 천재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실록이요? 그건 그냥 과거의 일을 기록해 놓은 역사책 아닌가요? 우리가 실록을 다시 봐야 합니다. 실록은 단순한 역사 아카이브가 아니었어요.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살아 움직이는 판례, 케이슬러,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요? 네. 작동 방식이 현대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놀랍도록 유사해요. 수백 년 전의 아날로그 기록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 한번 보세요. 먼저 인풋 단계. 끔찍한 사건이 터지면 왕과 신하들은 실록을 뒤집니다. 과거 숙종대왕 시절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찌 처리했는가 하고 과거 데이터를 검색 설치하는 거죠. 아, 과거 사례를 찾아보는 거군요. 네. 다음은 처리 프로세싱. 검색된 수많은 과거 사례들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경제 상황, 정치 구도, 민심의 동요 수준 같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지금 상황과 비교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 아웃풋이 나오는 거군요. 마치 컴퓨터처럼요. 그렇죠. 과거의 수많은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사건에 적용할 가장 적절한 처벌 수위와 민심 수습책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즉, 실록은 왕이나 대신들의 즉흥적인 감정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일종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죠. 정말 놀랍네요. 그저 옛날 이야기 모음집인 줄 알았는데 국가 운영을 위한 최고의 알고리즘 교본이었다니. 그렇다면 조선의 이 지혜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겠어요. 현대사회의 위기도 비슷하잖아요. 묻지마 테러 같은 흉악 범죄가 터지고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대중은 공포에 휩싸여 있는 패턴의 반복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조선의 알고리즘이 큰 울림을 줍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정보위생의 중요성이에요. 조선이 흉흉한 말을 금지했듯이 우리도 무분별한 가짜뉴스나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지, 즉 혹세무미 나는 말을 어떻게 관리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가장 큰 숙제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점검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범인 개인의 서사에만 매몰돼서 분노하고 저주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조선이 지방관을 파면하며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했듯이 우리도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서서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한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멍은 어디였을까 하고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실록이라는 빅데이터는 더 근본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록에 기록된 수많은 살인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쭉 나열해서 분석해보면 아주 의미 있는 패턴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패턴인데요? 유독 흉악범죄가 급증하는 시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로 기근이 들었을 때 혹은 왕위 다툼 같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에 범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 범죄라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악해서 저지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범죄는 개인의 타고난 악마성의 문제라기보다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구조적인 문제, 스트럭처럴 이슈 속에서 싹 탄다는 명백한 데이터인 셈이죠. 결국 흉악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터져나오는 비상벨과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켜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려 합니다.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의 리더십은 잘못을 저지른 개인을 향해 날을 세우는 칼, 소드, 아니면 불안에 떠는 공동체 전체를 감싸 안는 방패, 쉴드. 혹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처벌하는 칼을 휘두르는 데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불안해하는 구성원들의 마음, 즉 민심을 다독이는 방패의 역할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본 조선왕조실록은 그저 옛날의 잔혹한 범죄 기록집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공포 앞에서 국가가 어떻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는지 보여주는 냉철한 리더십 교과서입니다. 엽기적인 사건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치안, security, 정보, information, 그리고 책임, accountability 이라는 세 개의 축을 동시에 관리했던 그들의 기술. 어쩌면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과거의 기록에서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냉철한 판단력을 배우시길 바랍니다.